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황태진입니다. 경찰학 개론에 대해서 이 시간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합격하기 위해서 들으시고 계시죠. 자, 합격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많이 들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를 하는데 3년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결과를 위해서는 하루 시험을 보면 결과가 나오죠. 굉장히 과정이 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인과관계라는 게 있죠. 좋은 과정이 없이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 결과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과정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수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을 하고 과정이 좋지 않는다면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과정을 채워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에 대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간다면 될 것 같다 해서 첫 번째 잡아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숲을 보고 남을 본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식을 쌓을 때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과목이 경찰학 개론이죠. 그러면 이렇게 경찰학 개론이라고 하면은요, 이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론과 강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면 강론은 뭐냐면 실무입니다. 경찰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경찰청에 가보면 각 국들이 있습니다. 생활안전국, 수사국, 경비국, 교통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그러한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경찰 기관에서 하는 임무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총론은 뭐냐? 경찰학이란 경찰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곳에서 경찰을 바라봐야 아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찰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경찰이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목적과 이념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임무는 뭐고, 경찰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경찰 이념과 경찰관이 담당해야 될 윤리,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경찰 철학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알게 됩니다. 경찰은요, 지금 법치주의 시대에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경찰과 관련된, 경찰이 지켜야 될, 경찰이 집행해야 될 법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법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경찰법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경찰을 어떻게 또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총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전체를 보고 하나씩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책이 예를 들면 800페이지다 이렇게 되면 앞에 50페이지만 시커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덮으면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목차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 책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전체 숲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방금처럼 총론에는 무엇이 있으며 강론에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간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에 강론의 첫 번째 파트가 생활안전경찰이에요. 생활안전경찰은 바로 범죄 예방이라는, 또한 질서 유지라는, 위험 방지라는 일을 담당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간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지? 그렇지, 지역경찰이라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담당하구나. 그럼 지구대 파출소는 어떤 곳일까? 어떻게 구성이 되고 무슨 일을 할까? 라고 하는 걸 알아봐야 되고, 지구대 파출소만 할 수 있을까?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협력하는 기관은 뭐가 없지? 민간경비라는 게 있구나. 그럼 민간경비협에는 또 어떤 기관이 있을까? 민간경비에는 또 5가지가 있다.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런 게 있더라. 자, 그러면 신변보호나 특수경비는 어떤 거지? 이렇게 이제 서서히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경비업을 하려면 어때야 되지? 법인이 돼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요. 이걸 프랙탈룰이라고 그래요. 조금씩 하나씩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숲을 봐야지만이 이 하나하나의 나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고 하나씩 파고 들어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는 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전범위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 번째 합격의 포인트로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라고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정으로 원하면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변명을 찾는다라고 세 번째를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까라고 하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방법이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변명이 나오는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 이거 때문에 라고 하는 변명을 찾고 계시다면 그거는 진정으로 원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합격하고 싶고 이렇다면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How?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변명이 생활화되면요,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변명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요, 많은 수험생들이 실수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실수라는 것을 조금 더 풀이해서 보면은 내는 알고 있는데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수했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할까요? 그렇진 않죠.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변명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야, 내가 틀렸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이 있을 때, 즉 방법을 찾을 때 다음에는 틀리지 않겠죠. 많은 수험생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틀린 문제를 또 틀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명하는 습관에서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합격하고 싶다면 방법을 찾는 수험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공 후 반대는 실패가 아니고 포기다 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왔는데요. 성공이 실패가 반대지 왜 포기냐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요, 성공과 실패는 상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를 목표로 잡았는데 서울대가 되지 않고 이제 다른 지방대를 합격을 했다. 이제 지방 국립대를 합격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분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지방 국립대가 목표인 분은 거기 합격했다면 성공했다 생각하겠죠. 성공과 실패는 바로 상대적인 겁니다. A라는 사람은 자기의 목표보다 미치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B라는 사람은 자기의 목표만큼 됐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성공과 실패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도 내 마음에서 그냥 정해놓은 기준이겠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된다면 결국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만 약간의 시간 텀은 있겠죠.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험생이 바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7.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바로 목표에 도달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7.8기 정신으로 임하게 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날마다 3번씩 합격을 생각하라.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시크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도 나오고 책도 있는 것인데요. 그 시크릿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마음에도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차를 간절히 사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다면요, 돈이 아깝지 않죠. 자, 그래서 마음속에 그를 간절히 생각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 내가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간절해서 머릿속에 딱 있어요. 자, 그러면 졸음이 와요. 그러더라도 그러면은 하면서 합격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일단 이 졸음을 이기면서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바로 현실적인 뭐 어떤 졸음이나 그 다음에 식욕이나 여기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일단 쇠뇌 시켜야 돼요. 머릿속에 합격할 때까지는 이게 중심이다. 공부가 중심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쇠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하기까지 꼭 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학 전체에 대해서 간단히 스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학개론은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론은 일단 5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과 경찰학이라는 파트입니다. 경찰학이라는 것은 경찰에 관한 경험과학의 총체다. 그 말은 경찰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이 파트에서는 경찰의 개념이 무엇이고 경찰의 임무는 무엇이며 경찰의 이념과 경찰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들어간 청탁금지법,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경찰의 개념이 그 뒤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 시험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한국경찰의 역사입니다. 한국경찰의 역사, 그러면 경찰기관, 지금 현재 서울에 경찰청이 있죠. 이 경찰청은 1991년 경찰법 제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그 이전에는 내무부 안에 치안국이라고 내무부 보조기관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미군정기에는 경무부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경우는 경무국, 그 전에는 이렇게 경무총관부, 그 전에는 경시청, 그리고 1894년 갑오개혁의 당시에는 경무청이라는 것이 최초 경찰로 일본에 의해서 일본 주도하에 설립이 됩니다. 그 전에는 독립된 경찰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경찰기관이 어떻게 설립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좀 변모가 될까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한 문항 정도인데요. 출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 문항 정도라고 했지 최대치입니다. 세 번째는 경찰법학입니다. 과거에는 영웅정치라고 해서 인치주의 하였지만 지금 법치주의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경찰행정법이라고 그래요. 이 안에서 자유출제하는 것은 뭐냐면 경찰의 조직과 관련된 경찰법, 경찰의 구성원과 관련된 경찰공무원법, 경찰의 활동 작용과 관련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이 출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치주의라는 건 무엇이고 법이란 무엇이며 경찰 관련 법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다룰 것이고 경찰학에서 가장 출제 많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4문항에서 5문항이라고 했지만 많게는 7문항까지도 출제되는 적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문제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리론인데요. 경찰 통제까지 섞을 수도 있습니다만 경찰관리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경찰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필요하죠. 인사관리, 그 다음에 조직관리, 장비관리, 보안관리, 돈도 필요합니다. 예산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 통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 합해서 한 문항에서 3개 아니면 하나에서 2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보도록 할 거고요. 이 통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을 위한 민주경찰이어야 되죠. 민주경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민주경찰 인재를 감시하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찰 통제의 근본이 정보공개예요. 비공개로 들어가게 되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이 자주 출제를 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99년 청문감사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경찰 조직 내부에서 감찰하는 감찰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러한 경찰 감찰 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자주 출제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강론입니다. 이제 실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생활안전경찰, 수사경찰, 경비경찰, 교통정보보안외사경찰 이렇게 되어 있죠.
돌아가면서 여기에는 파트마다 한 문제 정도씩 예상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만 나와도 7문제죠. 자, 그리고 한 3파트 정도에서 한 문제 더 하면 10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청론에서 10문제, 강론에서 10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경찰이라는 파트는 생활안전이라는 게 뭐냐? 결국 경찰은요, 안전, 즉 위험 방지죠. 국민에게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이 가서 그 위험을 방지해주고, 그리고 위험을 진압해주고, 이런 내용이죠. 그럼 위험 중에 대표 주자가 범죄입니다. 범죄 예방이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범죄로 나아갈 때 조그만 어떤 무질서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 이런 걸 우리는 풍속경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경범죄랄지 이런 부분이죠. 최근에는 서비스 활동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아준달지, 유실물을 또 찾아준달지,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더 나아가 어떤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달지, 또는 여성 청소년 아동을 보호한달지, 가정폭력에서 또 소수자 피해자를 보호한달지, 아동학대를 보호한달지, 이러한 내용이 생활안전에서 다루고 있죠. 수사경찰 파트가 있습니다. 별도로 수사학개론이 있다 보니까 이 파트에서는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경찰학과 관련된 논점, 경찰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논점이랄지, 또는 이슈가 되는 미투 사건과 관련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부분이랄지, 또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영상 녹화랄지, 이런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출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수사 실무보다는 경찰의 어떤 최근의 논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정리할 내용들입니다. 경비경찰은 기동대와 관련된 겁니다. 채용이 되면, 순경 채용이 되면 2년 동안 기동대 생활을 해야 되죠. 부대 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비에는 공경비와 사경비가 있는데, 여기서는 공경비죠. 경비경찰이라는 것은. 사경비는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업이 있어요. 민간경비업은 여기 생활안전경찰에서 같이 관리하고요. 청원경찰은 경비경찰, 경비국 파트에서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경찰이 있습니다. 교통경찰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문제, 교통사고 관련된 판례 문제, 이런 부분이 주요 논점이고요.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운전면허 제도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논점들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 빈출 부분들을 위주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보경찰에서는요, 정보라는 것은 팩트체크를 하는 거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게 무엇이고 완전한 게 무엇인가를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특히 집회가 있으면 경찰 추산 몇 명이 모였다. 이거는 앞으로 집회에 대해서 경찰을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국의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안경찰은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요. 보안경찰에서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간첩죄를 범하는 사람들 확신범이어서 또 간첩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소 후에 또 감시가 필요해요. 이걸 보안관찰,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을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감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여기 보안경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외사경찰은 국제화 사회에 따라서 국제협력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출입국관리법이라는 논점이 나와요. 출국을 정지하거나 입국을 금지하거나, 또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강제 출국시키는 제도랄지, 그리고 들어와서 있는 체류 자격과 관련된 비자의 어떤 형태, 이런 부분들도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요.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패터슨을 인도받았듯이 이런 범죄인 인도 사건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론이죠. 이제 전체를 봤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파가야 될 것입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요. 그러면 총론 10문제, 강론 10문제라고 하면 그 중에서 또 법령 문제가 자유 출제합니다. 적게는 13문제, 많게는 16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요. 한 14문제, 15문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법조문 문제, 그만큼 경찰학에서는 이러한 법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우리 책에서 기본서에서는 따라서 이 법령을 최대한 같이 단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 문제를 단권화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통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판례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판례는요 대부분 교통사고와 관련된 판례 또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판례, 이러한 부분들 교통경찰파트에서 잘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잘 기억하시고, 또한 판례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한 판례들 잘 기억하시고요. 이론 문제는 3문제에서 6문제 정도예요. 그런데 이론 문제는 거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기출 문장을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결국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은 이 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들이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출제 포인트를 잘 잡아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채워갈 겁니다. 따라서 이런 기출문제 그리고 법령까지 함께 정리하는 이런 강의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반복해서 전체를 보고 나무를 보는 이러한 수험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인데요.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좋은 자료로 그리고 또 확신을 가지고 경찰학의 고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